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5차 국민지원금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이의 신청이 5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여당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지원 대상을 소득의 88%에서 90%로 올릴 계획입니다. 재임 천일을 넘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 상황을 놓고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였죠. 그래도 최장수 경제부총리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지원금 논란과 홍 경제부총리의 공과를 평가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금요 경제 토론 빛내실 두 분 소개합니다. 변함없이 최이배 전 의원 그리고 김종석 전 의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5차 국민지원금 지난 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분은 5차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사적인 거를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 중에 혹시 공개하고 싶으면 공개하시고요. 네.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 겁니까? 지금 왜 이의 신청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의 신청의 가장 많은 부분이 이제 지역 보험 가입자들, 그러니까 의료보험 그 보험료 기준으로 지금 88%를 이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직장 보험료, 직장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은 직장 보험료를 내니까 이제 그 경우는 전년도 소득이 바로 반영이 된 소득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지역 가입자는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 건강보험료의 지역 가입자는 11월이 돼야 전년도 그 소득으로 다시 또 이제 기준으로 다시 산정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2년 전 소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년 전이면은 이제 코로나가 있기 전이고요. 그러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2019년 소득을 소득 기준. 기준으로 한 보험료로 지금 된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장사가 잘 돼서 소득이 있었던 분들은 지금 보험료도 많이 낼 뿐더러 이제 재난지원금 이제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이의 신청이 이제 쏟아지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또 건강보험료의 이제 중요한 또 요소 하나가 이제 재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소득이 없어도 재산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또 그 재난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금으로 이 창출되는 소득이 없는데 재난지원금도 안 주냐 또 이런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거고 그래서 이의 신청이 이제 크게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지금 이의 신청이 국민권익위원회 하는 이의 신청이 5만 건을 넘어섰다는데 최 의원님은 어떻게 그러면 2019년은 국회의원 시절이었는데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대상이 안 됩니다. 대상이 안 됩니까? 그리고 이제 맞벌이 부부이다 보니까 네. 둘이 이제 합산을 하면은 보험료가 이제 높게 나와서 이의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적극적으로 이제 이의 신청을 하면은 지금 정부가 또 줄 것 같은 분위기여서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의 신청을 하면 웬만하면 받아주라 그런 거죠 지금. 그렇죠. 웬만하면. 지금 벌써 여당 당들 그 정책위 의장은 90%까지도 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보세요. 그럼 88%하고 90%하고 뭐가 차이? 그럼 또 91%에서 또 불만의 그런 목소리가 소리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줘서는 안 되고 하위 50%나 그 이하로 갔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건강보험료가 각 가구나 개인의 그 경제 상태에 비례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의 건보료 기준이. 설계 자체가. 그런데 지금 궁여지책으로 건보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구간 내에서 이제 좀 불만인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하위 88%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상중하면 아래쪽인데 그렇죠. 88%니까. 하위 88%가 뭡니까? 상위 12%를 제외한다 이러면 혹시 국어 표현에 맞을까요? 그건 언론이 나중에 좀 그럼 하위 90% 준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거는 차라리 하위 50%한테 2배 주고 저 재난지원금 아닙니까? 재난 안 당한 사람은 주지 말아야죠. 받지도 말고. 근데 재난을 겪지도 않은 사람이 안 준다고 불만을 얘기하는 건 전 그건 건전한 그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엊그제 고민정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본인이 1억 5천만 원을 받는데 대상이 아니다? 약간 불만인 듯한 제가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 이제 그 전 국민을 지급했어야 한다는 근거로 나는 아니더라. 예. 저는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적절치 못한 발언 같아요. 왜냐하면 예. 지금 그 댓글들 쭉 보면 말이죠. 예. 이상해요. 그러니까 받아서 씁쓸한 사람도 있고요. 예. 못 받아서 씁쓸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야, 내가 하위 계층이구나. 그래 씁쓸하고. 못 받은 사람은 뭐 당연히 왜 난 안 주냐, 난 국민 아니냐, 뭐 이런 거고. 이렇게 국민을 편가르게 하면 안 되고요. 예. 사실 우리나라의 빈곤 해소를 위한 제도가 좋은 게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최저생활보장제, 예. 실업급여, 그다음에 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 예.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딱 돼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두껍게 많이 주는 게 낫지. 네. 저는 이거 파퓰리즘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88%에서 90% 늘어나면 일단 또 나라 돈이 뭐 더 한 쓰게 되죠. 얼마죠? 3천억 정도 늘어난다는데. 늘어난다. 예. 뭐 나라 사는 규모가 커서 그런지 3천억을 이렇게 쉽게 그냥 늘려서 더 준다고 해도 괜찮은 겁니까, 최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추경으로 예산을 잡아놨을 텐데 뭐 3천억이라는 돈을 만일 더 늘린다면은 그것도 추경에서 진짜 그 돈을 마련해놨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예. 저는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고무줄로 진짜 정책과 모든 이런 그 기준들 판단을 예. 정부가 입맛대로 이렇게 맞춰가는 그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뭐 3천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뭐 국민들에게 물론 이제 불만이 있으니까 또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돈을 써야겠다라고 정치권은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식의 그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 결국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우는 소리 하면은 결국 저 더 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여기저기서 계속 뭐 좀 안 좋은 말씀이지만은 그 뭐 지역 이기주의랄지 막 이런 것들이 더 득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정부가 굉장히 잘못된 정책의 방향들을 지금 잡고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88%로 합의했다가 만약에 90%라면 명확한 또 근거를 가지고 90%로 정해야 되는데 네. 이 신청을 그냥 적극 수용해서 결과적으로 한 90% 정도 되게 한다. 뭔가 행정에 이렇게 원칙이 없는 것 같고 정말 최 의원님 말씀도 고무줄인 것 같고 그래요? 그렇죠. 지금 최 의원 지적하신 대로 이게 애당초 원칙이 분명치 않은 그 지원금입니다. 왜냐하면 소비를 장려한다고 그러고서는 예. 지역 화폐를 주고 군대 가 있는 청년들은 또 주소가 다르니까 못 쓰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지금 수도권만 해도 지금 소비를 억제하고 뭐 연휴 만들어줘도 집에 계시라. 지금 이게 정부의 공식 입장인데 또 쓰시라 하고 또 25만 원씩 주는 건 또 뭐며. 저는 그리고 또 88%, 90%, 91% 저는 지금 현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좀 정책의 일관성이나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저희 댓글도 이런 표현의 댓글이 있네요. 이거는 매표 행위이지 선택적으로 정말 돈이 없어 아주 힘든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건 거죠, 이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가장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복지의 개념으로 본다면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정부가 뭐 이게 이제 복지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또 정책 수단으로서 생각하면서 지금 김종석 의원님 말씀대로 막상 이제 돈을 뿌리는데 또 방역 지침은 또 준수해야 되니까 밖에 돌아다니지 말아달라. 뭐 이런 게 지금 막 상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예 처음부터 저는 계속 주장했다시피 그냥 100% 선별하지 말고 다 드리고 이거를 과세 소득에 포함을 시킨 후에 세금으로 이제 환수를 하면은 결국 고소득층은 세율이 높으니까 더 많은 돈으로 국가에 다시 돌려주게 되는 뭐 이런 방식이 좀 합리적으로 있는데 왜 저는 이제 기재부나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뭐 88%니 90%니 하면서 선별에 대한 비용과 또 논란을 계속 만드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석 의원님 혹시 네. 재난지원금 계급표 들어보셨어요?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뭐 성골, 그러게요. 진골, 성골, 진골, 평민, 노예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이게 지금 저는 졸제 성골이 돼서 감사하기도 하고 성골이 재난지원금 못 받으니까요. 네. 예, 근데 이런 게 이게 조롱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국민 정서나 뭐 이런 거하고도 좀 관련이 되는데요. 애당초 우리가 1차 지원금 자기장년에 줄 때 100%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정부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고소득층 국민들은 국민 의식이 있어서 한 40% 정도는 안 받을 거다. 기부할 거다. 네, 기부할 거다. 거라 그랬었죠. 어떻게 됐어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 반대 아닙니까? 예. 오히려 안 준다니까 살만한 사람들까지도 왜 나 안 주냐고. 저는 우리 사회가 국민 세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 책임은 오롯이 현 정부의 현금 살포 정책에 있다고 봅니다. 또 이런 댓글도 있어요. 집이 네 채이고 각각 세대 분리한 직장 가입자면 직장 가입자인 부자는 받고 집 한 채인 지역보험 가입자는 못 받는 현실.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보험료를 지급 대상 기준으로 삼는다는 게 부가 체계가 다르잖아요. 직장과 지역. 그러니까 소득 분류의 기준으로 삼는 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뭐 처음 1차 재난지원금 줄 때부터도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뭐 80%줄 거냐 100%줄 거냐 논쟁을 하다가 예. 야 이거 기준이 적절한 게 없으니까 그냥 100% 주자 이런 논리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뭐 그 뒤로 진짜 뭐 2년 가까이 지나가는 시간 동안 정부가 아무것도 또 준비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또 건보료 기준을 제시해 놓고 이렇게 논란을 만든 걸 보면서 정부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무능하기도 하고 또 무책임하기도 한 거죠. 네. 받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은데 우리 김종석 의원님은 받는 사람도 약간의 불만, 못 받는 사람 더욱 불만. 뭐 그렇게 지금 그렇죠. 그럴까요? 다 받는데 좀 익숙해져서 좋아하지 않을까요? 바로 아까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해외 원조금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 국민 세금이거든요. 그러면은 세금을 쓰는 그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예. 이건 뭐 탈락한 사람도 씁쓸하고 예. 받은 사람도 씁쓸하고 이 정책은 앞으로는 좀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기준을 놓고 말도 많았고 이신청도 많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는 뭐 이렇게 재난지원금 논의 자체가 없을 정도로 경제가 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뭐 재난지원금 기준과도 관련돼 있는데 우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준을 작년만 해도 뭐 100% 안 된다고 이렇게 버티다가 다시 100%가 됐는데 이 홍 부총리가 본인이 말을 가지고 상당히 언론에서 이 말을 계속 뒤집는다. 또는 주장을 뒤집는다, 홍두삼이다 이런 비판과 뭐 조롱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번에 뭐 재정 상황을 가지고 말을 바꿨다. 예.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길래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예, 지난 이제 6일 국회 예결위에서 이제 뭐 의원들이 이제 여러 질문을 하는 상황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답변을 하면서 이제 고민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나라 국간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비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국가의 재정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던 거죠. 근데 7일 또 다시 같은 국회 예결위에서의 발언은 한국 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탄탄하다라는 설명을 했어요. 전날은 국간이 비어가고 있다고 했다가 다음 날은 탄탄하다고 했다가 이게 거죠.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뭐 이에 대해서 이제 이런 말 바꾼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또 이제 해명을 기재부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국간이 비어간다는 표현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그 위기 지금 코로나 위기에 이렇게 확장 재정 정책을 하면서 돈을 많이 쓴다라는 얘기였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적자 부채를 이렇게 발행하고 있지만 OECD 선진국의 전체적인 그 국가 채무 비율을 봤을 때 우리는 그래도 60% 그러니까 지금 한 50% 정도 이제 가까이 가는데 뭐 아직은 건전하다. 걱정할 일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일관성 있게 얘기했는데 약간 표현의 문제였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해명 같습니다. 나라 국간이 비어간다는 말 자체는 굉장히 반성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는데 오랜만에 옳은 소리를 했다 이런 지적도 받았을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우리 최 의원님은 홍 부총리를 상당히 좋게 평가해 주셨는데 저는 이 양반 왜 이러시나 싶어요. 왜 이러나. 우선 이제 곧간이라는 표현은 이제 고민정 의원이 쓴 것 같아요. 예결위에서. 근데 지난번 총선 때도 썼죠. 근데 국고는요 곧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애당초 곧간 개념이 아니고요. 정부 예산은 굳이 표현하자면 가계부예요. 들어올 돈하고 나갈 돈 맞추고 마이너스 나면 마이너스 통장 마통 쓰고 그러는 거거든요. 곧간은 이렇게 쌓아놓고 먹는 거 아니에요. 굳이 곧간스러운 게 있다면 그건 이제 국민연금기금이나 건보기금이 곧간이에요. 쌓아놓고 그러니까 쓰니까. 기본적으로 나라 살림을 곳간에 비유하는 거는 그렇죠, 적절하지가 그렇죠.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곳간이 비어간다, 뭐 재정이 어렵다고 텅텅 비었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제 곳간의 개념이 아니라 가계부가 지출이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많다 그런 의미로 답변한 것 같은데 예. 그 다음 날 또 뭐 선진국에 비해서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예. 전문가들이 늘 지적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재정을 스냅샷으로 지금 휴대폰 찰칵 찍으면 현재 상태는 50%가 안 돼요, 국가 부채가. 이걸 동영상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오. 막 늘어나고 있어요. 증가 속도. 그렇죠. 소위 말하는 동영 다이나믹 시계열로 보면 예. 지금 스냅샷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시계열로 보면 지금 한국 경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 고령화 추세나 출산 인구 감소 추세나 또는 경기 침체 조짐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렇게 그 무슨 곳간 운운해 가면서 쌓인 돈이 썩는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아주 적절치 않은 개념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나라 곳간보다는 가계부 개념으로 이 재정을 봐야지. 그렇죠. 곳간이 비었네, 뭐 쌌네 이런 건 좀 곤란하다 그런 얘기인데요. 여튼 그런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였고 비판을 많이 받아도 지금 재임 기간이 1000일을 넘기면서 최장수 경제부총리라는 명예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부분이 홍부총리의 장점이랄까? 최장수 경제부총리를 유지하게 되기까지의 강점, 장점 이런 건 어떤 것이고 또 뭐 공과를 좀 한번 좀 평가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홍 부총리가 지금 이 재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편인 거죠. 그러니까 뭐 곳간이라는 표현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지만 일종의 우리가 이제 기재부는 나라의 곳간직이다라는 뭐 그런 역할을 좀 이제 부여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 확장 재정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도 최소한 이제 뭐 좀 세금을 좀 늘려서 국가의 재정을 좀 튼튼하게 만들려는 노력 그리고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들을 해 오는 거죠. 그래서 과거 한 2년 전에 1년 전인가요? 제가 정확히 시점 기억 안 나는데 이제 금융 투자 소득 과세 체계를 개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좀 그게 결국은 세원을 넓혀서 더 많은 소득 그 세금을 걷도록 하자는 취지의 이제 그런 것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또 그게 그 여당 내에서 표를 의식한 어떤 포퓰리즘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원래 원칙대로 되지 않고 이제 후퇴한 측면도 있죠.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이제 대표적인 게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그 대주주 기준을 이미 이제 2018년인가가 이제 그 세법을 개정해가지고 10억에서 3억으로 낮춰서 더 많은 주주들이 세금을 내게 만들자라고 했는데 뭐 이제 그때 당시에 소액주주들이 이제 막 반대하고 동학개미 뭐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뜨니까 이제 그게 물러설 때 과감하게 이제 본인은 사의를 표명했어요. 이거 재정을 지키기 위해선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물러서면 어떡하냐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그걸 이제 반려했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자기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계시는 것들에 대한 평가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앞에 나온 것처럼 말바꾸기다, 뭐 이제 홍두삼이다 하는 것처럼 막상 자신이 그 내세운 그 주장을 신념을 끝까지 지키는 못하고 결국 정치권에 뭐 청와대에 또 밀려서 물러서는 측면들이 있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나라 곳간지기로서 나름의 역할을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 편이다는 이렇게 평가로 들리고요. 우리 김정수 의원님은 우리 홍 부총리의 공과 과를 한번 이렇게 조금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하신다면. 20대 국회에서 그분이 그 국무조정실장을 했어요. 그래서 최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정무위에서 같이 많은 일을 해서 잘하는 정무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이 이제 정무위 소관 부처기 때문에 그 당시 국무조정실장 장관으로서 이제 정부 답변도 하고 저희들하고 많이 좀 소통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유능한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꼼꼼해요. 증거가 뭐냐면 이분이 이명박,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정부 4대 대통령을 거치면서 승승장구 요직을 했어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정권인데도 그러니까 뭐 김동연 부총리도 뭐 그 점은 비슷합니다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볼 때는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인 건 분명한데 이제 과거에 대가 센 그 경제부총리들 뭐 이현재 부총리나 윤정현 부총리처럼 이게 적어도 여당의 당대표와 함께 서로 논쟁을 벌일 정도의 어떤 정치적 비중이나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 뭐 우리 객관적으로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일개 뭐 초선 의원한테도 윽박지름을 당할 정도로 경제부총리가 지금 그 체면이 말이 아닌데 저는요 무슨 대법원 판사가 소수 의견을 내거나 교수가 학설 소수 석설을 내는 건 좋은데
정부 내에서 명색이 경제총수라는 사람이 소수 의견을 내고 기록에 남겨라. 나는 그 소리 동의 안 했다. 이거는 조금 민망한 일 아닌가요? 난 그런 점에서 이 양반 지금 1001이 넘어서 뭐 최장수가 됐다는데 나중에 홍남기 돌이켜보면 남는 게 뭐겠어요? 집 팔려다가 전세 남는 될 뻔한 에피소드. 예? 그리고 우리 최 의원 지적하신 대로 몇 번 뭐 부딪히다가 주장을 홍구삼이 된 거. 뭐 이런 것만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참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참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부총리로서의 무게감 이런 것들이 전임 아까 이현재 윤중현 부총리를 예를 들으셨죠. 그런 분에 비해서는 훨씬 떨어진다. 그때 그분들은요, 그 여당 대표하고 맞짱 뜨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신임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은 문 대통령이 홍남기 부총리를 신임한다고 몇 번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겸손하신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렇군요. 경제적으로 보면 작년 코로나에도 우리가 후퇴하는 마이너스 성장 폭은 적고 올해도 상당히 또 성장률 뭐 4% 정도 예상을 하고 성과 면에서는 또 뭐 어떻게 성과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경제 성과 면에서. 그렇죠. 예, 뭐 지난 코로나 위기에 작년에 이제 마이너스 1% 정도로 솔직히 굉장히 선방을 한 거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되고 또 올해는 바로 또 4% 정도로 잠재 성장률 한 2%에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2배 정도니까 굉장히 경제 어떤 지표 측면에서는 잘 방어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작년에 이제 또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재작년에 터졌을 때 뭐 이제 소부장,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육성을 통해서 그 일본의 수출 규제에 또 대응을 하는 것을 잘 또 이제 해서 뭐 성과도 내고 있고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뭐 김용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나 그런 이제 그 일본 수출 규제 대응한 거 보면 잘 하신 건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그 정부하고의 좀 계속 그 의견 충돌들이 많을 때마다 이제 좀 자기 주장을 강하게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하신 부분들은 좀 아쉽죠. 특히나 아까 말한 이제 재정을 지키기 위한 뭐 증세의 그 세원을 넓히는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좀 아쉽습니다. 지금 늘려놓지 못하면 계속 이거는 늘릴 기회가 쉽지 않은데 그게 참 아쉬운 측면이죠. 뭐 일부 경제 지표 면에서 본다면 부분적인 성과 또 일본과의 문제가 있을 때 소부장 산업을 키운 것도 조금 긍정 평가할 수 있는데 뭐 부동산이라든지 또 다른 정책을 보면은 뭐 정말 실망스럽게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홍남기 부총리를 나중에 이제 평가할 때 결국 뭐 소부장 잘 지켰냐, 전 그것도 솔직히 좀 믿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무슨 경제 성장 지금 미국이나 유럽만도 못해요. 대한민국의 2021년도 올해 성장률. 그렇죠. 지금 뭐 4% 전후로 이제 IMF나 국내 기관들이 보는데 세계 경제가 6% 성장한다고 돼 있고요. 금년에 미국이 7%고요. 영국이 7%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이 4% 성장한 거 가지고 잘했다고 얘기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 홍남기 부총리 하면 결국 남는 기억이 뭐겠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원래 재무관료가 아니고요. EPB, 그 예산관료예요. 예산 전문가. 예산 전문가로서 장관, 부총리까지 하고선 이 사람 재임 중에 국가 부채가 1,000조를 넘었다? 이거는 홍남기 레거시입니다. 이거는 두고두고 이 사람한테 명예에 누가 될 거예요. 거기다가 부동산 가지고 지금 계속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거 뭐 뻥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정점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홍 부총리 민망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래서 지금 홍 부총리 참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때 힘든 일을 맡았는데 좀 여러 가지로 아쉽죠. 부동산은 아까 뻥이라고 하지만 표현이 뭐 적절치 않습니다. 근데 혹시 뭐 또 안정되면 뒤돌아보니까 홍 부총리의 경고가 옳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옳길 바라요. 정말로. 홍 부총리 이제 뭐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홍 부총리는 뭐 당연히 임기 끝까지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자리를 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일자리 분야에서 홍 부총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이제 결국은 재정 투입을 통해서 공공 일자리 만든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별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자리였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네. 정부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좀 잘못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간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우리가 뭐 이제 그 교육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는 예. 측면으로 갔어야 되는데 너무 단기적인 성과를 이제 생각하면서 예. 공공 일자리 늘리기로 해서 결국은 재정은 재정대로 쓰고 뭐 큰 남는 것은 없게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저는 이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진짜 실패를 했다. 근데 네. 그저께 윤호중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이제 대표 연설을 하는 네. 부분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취업 교육에 대한 부분들 강화해서 취업 서비스 강화해서 일자리에 대한 그 확대를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했길래 이걸 진작부터 좀 이런 쪽에 방점을 찍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좀 늦은 감이 있었다라는 생각인데 아무튼 뭐 정권 마지막 기간에라도 그런 정책들이 제대로 펼쳐진다면 좀이라도 나아질 수 있지 않겠나 기대합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 연설에서 보니까 자랑하는 게 굉장히 많던데 성과에 대한 긍정 네. 평가. 국민들이 그 연설을 들으면서 난 많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네. 자화자찬 아닙니까? 네. 예, 그러면서 뭐 제가 볼 땐 지지층만 의식한 연설이고 예. 국민 체감과 동떨어지고 604조 예산을 잘했다는 듯이 예, 이렇게 나열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국민 정서하고 안 맞는 것 같고요. 예. 근데 그 방금 일자리 말씀하셨는데요. 정부 여당 내 핵심에서도요. 예.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서 고용을 쉽게 해주되 그 안전망,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라는 거에 대해서 동전의 양면이라는 인식이 현 정부 내 핵심 인사들한테 있어요. 네. 저는 그게 해답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건 뭐 임기가 얼마 남진 않았지만 민주당이 왜 그런 이야기를 새삼 안 하는지 저는 아쉽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 테마로 요즘 워낙에 경제 이슈로 크게 부상된 카카오와 네이버의 이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 논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만 국회에서 지금 규제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는데 국회의원을 하신 분으로서 이런 IT 플랫폼 기업에 대한 어떤 규제가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기존의 우리 뭐 제조업 중심의 그 재벌들의 어떤 행태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또 재벌에 들어오는 이 IT 대기업들의 이제 규제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이나 뭐 몇 가지들이 지금 아직 논의 중에 있는데 아무튼 이 카카오나 뭐 네이버 등이 굉장히 빠르게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이나 또는 거기에 이제 거래를 하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굉장히 좀 갑질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지금 문제되는 게 이제 금융 분야에서 이 IT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금융 산업이 다 이렇게 적용받고 있던 규제를 여기는 회피하는 지금 상황이어서 일정 정도 동일한 일을 한다면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이 금융 서비스에 진출한 부분은 좀 더 기존의 규제에 충분히 여기도 적용받고 거기에 같이 따라가져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금융 소비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같은 일을 하면 기존 업자와 같은 규제를 받는 원칙이 좀 필요하다 그런 그렇죠. 거군요. 예. 근데 이제 뭐 우리가 혁신 기업이다 해서 조금 성장을 이렇게 도와주는 편이었는데 갑자기 규제로 바뀌는 게 합리적인지 아니면 혁신의 싹을 자르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도 없진 않아요? 정당한 걱정이십니다. 저는 이 소위 금융 관료들의 규제 본능이라고 봅니다. 금융 관료 굉장히 규제 부정적으로 본능이다. 보는데요. 지금 이게 금융 소비자 보호는 해야죠. 예. 근데 지금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미등록 중개 행위라고 그래서 금융 상품 비교 정보를 제공한 거거든요. 그거는 아무리 봐도 소비자한테 손해 나는 게 아니에요. 상품을 판매할 때 불완전 판매를 하거나 조건을 감추거나 속이면 그거는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규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비교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거는 저는 가상화폐, 과상자산 가지고는 자기네게 아니라고 규제 안 하고 이런 거는 지금 아직 사회적 물의도 안 빚었는데 규제하려고 달려들고 저는 이거 금융 관료들의 규제 본능이라고 보고요.
딱 잣대는 분명합니다. 제가 저기 경제학 공부하면서요. 규제의 필요성이 소비자한테 편익이 되느냐, 그다음에 시장의 확대가 비용이나 기술의 우위가 있느냐, 그리고 이런 갑질이 시장 지배력에 의한 것이냐를 놓고 보면 지금 그 플랫폼 금융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전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두 분 앞으로도 이 카카오, 네이버 이 IT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은 다른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요 경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전 의원 그리고 최이배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